이번 시간은 지식 대화 세션입니다. 국가의 우를 넘어, 인종의 우를 넘어 세계 시민의식이 구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세계 시민성. 이를 잘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지식 대화 시간에는 트렌드 리뷰, 세계 시민성을 위한 변혁적인 교육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지식 대화 시간에는 좌장으로 허석 원광대학교 부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또 패널로는 정우탁 GP 한국 대표,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션, 지식 대화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근무하는 허석 교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한 세션의 일환으로 세계 시민성을 위한 변혁적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우탁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혁적 교육, 영어로는 Transforming Educ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유엔에서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무엇이고 이 변혁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 삶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정우탁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탁 박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82년부터 30년 동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유네스코 활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변혁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짐작은 가실 텐데요. 번역을 하면 변혁적 교육이라는 게 이제 번역인데, 이게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아주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관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 이런 전통, 이런 걸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동원한다고 이제 주로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이제 교육적 기능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 보다 평화로운 세상, 더 나은 어떤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이 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오히려 꼭 뭔가를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주 주축이 되는 그와 같은 게 이제 교육이라고 보면, 그런 교육의 기능을 다양하게 이제 묘사할 수 있겠지만, 변혁적 교육이라고 하면 아마 교육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지구에 좀 더 뭔가 좀 바람직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변혁적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전통이나 유산들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의 사실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엔에서 이번에 이런 회의를 열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뭐 터미놀로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 사실 갑자기 이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유엔 SDG 2015년에 채택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제 4번 17개 중에서 네 번째 교육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7번째가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가 SDG 4.7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는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할 때 두 가지 교육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Sustainabl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두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이 두 가지가 그 SDG 4.7의 핵심인데 제가 보건대 이제 이 두 가지 핵심을 포용적으로 묶어서 그 성격을 드러내서 설명한 게 바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변혁적 교육.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가 뭐 그냥 쭉 전통 옛날 걸 이어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 우리 지구 우리 인류 공동체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변혁적 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고 그 핵심은 제가 보건대 SDG 4.7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뭐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을 중심으로 그간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2015년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큰 축 중에 하나로 교육을 삼았고 그 교육의 핵심 어떤 철학이나 내용을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으로 담았고 요 두 가지 축을 이번에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에서 하나로 녹아내는 그런 어떤 큰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축이 되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이 두 가지가 어떤 뭐 차이 내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뭐 전사 뭐 전 역사를 보면 뭐 환경 교육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환경 교육이 사실 그 우리 교육에 포함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근대 학문에서 뭐 우리가 물리학, 생물, 뭐 역사, 지리 뭐 이런 언어 같은 걸 이제 배우는데 환경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는 1960년대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 이후에 또 이제 우리 이 지구 전체의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이제 공해라는 거, 자연 보존이라는 개념 그걸 이제 다 담아서 아마 거의 1980년대, 90년대쯤 돼서 환경 교육이 이제 나타나고 각국에 이제 소개됐는데 이게 이제 2002년쯤 오면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주도한 나라들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한 경제 성장 이런 걸 하면 아마 이 지구는 망가지고 인류는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이 이 이슈를 잡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 지속 가능 발전 10개년 그래서 그걸 영어 약으로 UNDESD라고 하는데 그 10개년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을 시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환경 문제를 좀 더
다루면서 좀 더 폭넓게 환경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이제 개념으로서의 지속 가능 발전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2015년까지 오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2012년 9월에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제는 세계 시민을 양성해야 될 때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들 할 수 있는 건데 유엔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국제사회 반향 이제 큰 그 영향을 미치고 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나라 사람들 뭐 여러 분들이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대한 각성을 하면서 그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뭐 판 총장님이 우리 한국위원회여서 네. 더 가까웠던 것도 있고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교육계 우리 교육부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유네스코 네. 기관으로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뭐 이런 데서 야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 교육을 좀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부각시켜 보자. 그 이제 움직임이 2012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13년, 14년, 15년 한 3년간 이제 뭐 유엔, 유네스코 이런 가정의 활동을 해서 2015년 9월 달에 유엔 본부에서 SDG 17개 목표,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채택할 때 유럽과 일본에서 적극 그 강조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뭐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뭐 아랍의 카타르, 뭐 오만, 뭐 또 유럽의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이걸 또 적극 지지하고 해서 이게 그 SDG에 들어가면서 4번이 교육이고 그 중에 거의 7개 이제 그 교육 그 타겟이 있고 3가지 인풋 타겟이 있는데 7번째 마지막에 네.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이 2가지가 크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제가 보건데 그건 진짜 변혁적이라고 보는 게 네. 그 전까지 이제 유엔 유네스코에서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다루면 EFA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해서 주로 된 내용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를 많이 건설하고 교실을 만들고 또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을 양성하고 또 교과서가 있어야 되니까 교과서를 찍어서 네. 이렇게 하는 하드웨어 쪽에 주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2015년에 SDG 4.7은 이런 하드웨어는 아니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철학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가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획기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정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이제 민족 국가 단위로 국민 국가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걸 넘어서는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 이 2가지를 담은 것은 제가 보건대 정말 변혁적 뭐 이런 운동, 변혁적 결의라고 저는 굉장히 이건 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왜 교육을 하는 것이며 그런 교육의 예. 어떤 결과물이 이 사회에 예. 정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예.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예. 비롯되지 않았나 예.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예. 의식이 더 많이 참 필요성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한 지역의 예.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 글로벌 위기로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지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에서 담고 있는 어떤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 어떤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초등학교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융합적으로 오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분과 학문별로 교육을 하거든요. 뭐 국어, 뭐 수학, 물리학, 생물, 역사, 지리. 그러다 보면 이제 중고 졸업하고 대학 와서 자기 전공하다 보면 배운 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엮어지지가 않으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는 돼 있는데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 이제 그 우리가 이 현실에 나와서 보면 이 우리 사회, 우리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그런 하나의 전문 분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굉장히 복합화돼 있고 융합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직장에서의 어떤 뭐 관계라든지 우리 국가의 지금 중요한 이슈들을 보시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A가 막바로 B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A, B로 그냥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 C, D, E, F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융복합의 어떤 역량, 종합화하는 그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부족하다 보면 사실 이 사회 문제를 푸는 거, 전 세계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그 아주 어려워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건대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또 그걸 새롭게 이름해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의 페다고지 자체는 그렇게 분과 학년별로 이게 컴파트먼탈라이즈한 이게 하나로 이게 들어가는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더라도 항상 융복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이 지구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페다고지 자체도 좀 변혁적인 페다고지다. 그래서 사실 세계 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늘 얘기할 때 트랜스포머티브 뭐 페다고지 혹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를 좀 썼었거든요. 변혁적인 페다고지다. 그러나 이제 실제 학교에서는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우리 교사 양성 자체, 뭐 4대 교대, 뭐 그리고 교사 양성 자체가 분과 학문별로 많이 돼요. 이제 초등은 조금 이제 예외입니다만은 돼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사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을 하려고 하면 좀 한계에 부닥치는 게 평소 배워왔던 방식으로 하면 뭔가 좀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좀 융복합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이제 전문성을 위해서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한 분야로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가 되는 것과 함께 이걸 엮어주는 사고 자체도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게 아마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전 지구적 문제, 인류의 문제를 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이 던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 질문이라고 그럴까? 던지는 어떤 과제가 그런 거 아닐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방법, 페다고지에 플러스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도외시했던 융복합 통합적 사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중시해서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참 그런 난관에 많이 부딪힐 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분과 학문에 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예. 되고 예.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취업과 이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이게 보면 왜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표가 예. 그리고 교육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어떤 목표가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예. 큰 시스템 안에서 예. 내가 성공하고 예. 돈을 벌고 예.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 그것 하나로 귀결이 되다 예. 보니까 예. 학생 개인도 그렇고 교사도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고 국가 교육 시스템도 사실은 그렇게 되고 그런 교사를 또 양성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악순환이라고 하면 악순환 예.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은가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에서 어떻게 좀 고민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궁극적인 뭐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까지 왔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 뭐 이제 자본주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치 측면에서 보면 민족 국가 단위로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는 이제 분명히 맞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국제 기구가 생각보다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걸 선언적으로 뭐 좋은 거니까 던지긴 하는데 그걸 실행할 어떤 강제력이나 무슨 그걸 못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시스템, 더 나은 정치 시스템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지는 던지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그걸 담아가지고 뭐 정말 그걸 뭐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유엔 유네스코 역할은 국가의 혹은 뭐 기업의 이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인류 전체가 가야 될 길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건 저는 굉장히 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저도 똑같은 공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날 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쓰레기 뭐 덜 버리 뭐 잘 분리수거하고 뭐 합니다만은 자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 이게 와 닿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런 걸 이제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그게 이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뭐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되게 이제 뭐 쓰레기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데 저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런 걸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건 있는데 현실은 뭐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그걸 그 꿈이라고 그럴까요? 원대한 어떤 기획을 좀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금 측면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제 체제, 경제 이제 시스템 문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한 그 정치 시스템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국민국가 단위로 돼 있거든요. 한국인, 우리 바로 옆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돼 있고 그 관계도 서로
국가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날카롭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이제 1648년에 이제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나오면서 특히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제 제국주의 하면서 민족주의를 전 세계에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제국주의로 나갔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상해 임시정부든 독립지사들이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똑같은 용어를 두고 지금 뭐 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이런 내셔널리즘에 있으니까 그걸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유럽 공동체로 나가면서 지금은 유러피언 유니언으로 가면서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보다는 뭐 유럽 혹은 이제 세계 이런 걸 이제 좀 내다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화주의라고 그럴까요? 내셔널리즘이 강하고요. 한국도 이제 식민지에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이제 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을 하나 묶어서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쓰인 거죠. 독립 국가를 찾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뭐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제가 보건대 세계에서 가장 내셔널리즘이 강한 지역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뭐 아주 여기가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됐는데, 뭐 저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일본이나 중국이 좀 양보를 하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입장이라고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뭐 떠나기는 힘들지만 한국인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이제는 어떤 국지적인 뭐 분쟁 다툼이 전 지구적 전망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지난 뭐 2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 전쟁이 이제 러시아가 영토가 뭐 이건 우리 영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그 결정에 따라서 핵전쟁으로 비하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두 나라의 무슨 핵전쟁이 아니고 이 지구가 모든 인류가 함께 공멸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뭐 핵무기가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게 지구를 뭐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걸 이제 뭐 당장 국가 이익 뭐 우리 역사 이런 건 보면 막 울분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멀리 좀 지구 밖에서 한번 내려다 보면 사실 지구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지금 뭐 우주 천문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뭐 이 우주에 뭐 그 태양 같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행성 별이 정말 그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하계가 있다고. 광대한 거죠. 뭐 우리는 정말 작은 곳에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큰 거시적인 걸 보지는 않고 당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뭐 이런 감정적인 대립과 이런 걸 하면서 기분 나쁘면 뭐 다 같이 공멸할 길을 가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우둔한 지금 인류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금 다시 성찰해보자 하는 게 사실은 세계 시민 교육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나이브하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 1950년대도 아니고 지금은 뭐 거의 지구 어디선가의 국지전이 인류 전체의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 세계 시민 의식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소비하고 뭐 별로 이제 우리 에콜로지, 우리 생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뭐 한 10년, 20년 내에 그 임계점에 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 아마 1.5도, 2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하는 건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서로 미루는 거죠. 미국이 하라, 중국이 하라, 뭐 그러고 서로 뭐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으로 또 우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아니죠. 이제 지구의 역사에서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건 뭐 대부분 행성이나 기후 변화로 일어난 거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저 전문가들 얘기는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마 직접 만들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냥 그럼 뭐 각 국가별로 민족주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가 정당하다고 그냥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이 자본주의 체제가 뭐 몰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산하고 뭐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둬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답은 나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이 또 교육에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또 맡기는 것에서 저도 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이 이런 비력적 교육을 통해서 이걸 6번째 대멸종을 벗어나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교육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이 뭐 방송을 들으시는 뭐 보시는 분들은 뭐 개개인의 그 뭐라 할까요 역량 강화 그러니까는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뭐 대학 입시에 이제 좋은 학교에 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건 맞는 거죠. 그 미시적으로 보면 다 맞는 건데 만약에 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환경 문제, 에콜로지의 어떤 파괴 그리고 이제 지구 뭐 이런 대멸종의 어떤 위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가 나이브하고 유토피아적이지만은 이게 정말 더 우선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육에 잘 반영하고 또 토론하고 뭐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변혁적 그 교육 방법을 또 동원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담도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미래와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보자, 평화를 우리가 그려보자 하는 그러한 큰 어떤 담대한 구상과 그런 담론들을 유엔이나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한 단계 진보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또 한계가 또 분명히 있기 예.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또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저도 고민을 하면서 들어진 생각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교를 예. 공부를 하고 있고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예.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국제기구는 예. 이제 종교 이제 그 단체 혹은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 뭐 예. 제가 유엔 유네스코에서 종교 이제 다양한 종교 단체에서 유엔에 이제 또 파견도 하고 해서 이제 관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유엔이 굉장히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요. 유네스코도 마찬가지고 그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생각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엔 유네스코 이런 걸 이제 국제기구라 해서 영어로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그 멤버십 자체가 정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정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외교부 뭐 이런 데서 파견 나와서 하니까 정부가 주주가 된 무슨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오랫동안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날 뭐 각국의 모습, 세계의 모습을 보면 국가 이제 정부 국가의 힘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시민 또 민간 기업 그리고 이제 뭐 종교 단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45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쭉 오면서 주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 왔던 이 방식이 저는 이제 SDG가 2030년에 종료가 되고 뭐 첫 번째가 이제 MDG였고 두 번째가 SDG니까 한 세 번째 뭔가가 만들어질 때 지금은 그 용어를 모르니까 포스트 SDG라고 뭐 얘기를 하면 만들어질 때 정부 대표들하고만 이렇게 얘기해서 만들지 말고 종교단체 지난번에 이제 SDG 만들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뭐 대다수가 들어온 거라고 보기 힘들고 어느 정도 이제 국제기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만 들어왔는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는 민간기업이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간기업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포스트 SDG를 만들 때는 시민사회단체, 정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들어와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주요한 액트라고 하는 그룹은 다 목소리를 내고 다 같이 합의하는 그런 글로벌 목표가 글로벌 아젠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을 6년간 맡으셨고 또 GPE를 지금 맡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마침 이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으로 가가지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뭐 2월까지 거의 6년간 이제 두 번 연임을 하면서 이제 원장을 지냈는데 그때 사실 이제 그 타이밍 보시면 2012년 9월달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세계 시민 양성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해 12월달에 원장으로 가면서 아태교육원 뭐 제가 취임사에서 앞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다가오는 유엔의
두 번째 글로벌 아젠다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취임사를 하면서 한 3년간은 그 일에 이제 매진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게 이제 정말 채택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국내에서 꺼낼 때는 많은 분들이 왜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 시민 교육을 뭐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마침 이제 반 총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네스코 파리 본부의 담당 국장이 세계 시민 교육을 이제 맡아서 하는 담당 국장이 한국 분이었고요. 이제 최수영 박사이 뭐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방콕의 아시아 지역 유네스코 본부장이 김강조 본부장이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네스코 내에서 한 3년 쭉 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이게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게 2015년 5월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교육 포럼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아젠다로 이제 한 3년 뭐 열심히 뛰어가지고 넣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 3, 4개월 후에 유엔에서 2015년 9월 SDG 채택할 때 이게 당겨야 되는데 저는 뭐 유엔에 뭐 별로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유엔 대사하시던 오준 대사님 그리고 한충희 차석 대사한테 연락해서 뭐 좀 꼭 좀 넣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뭐 두 분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고 해가지고 2015년 9월 유엔에서 SDG가 채택될 때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계 시민 교육이 SDG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글로벌 아젠다에 의제를 직접 설정한 첫 그 사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차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 탑 세계 1위 하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물질 분야인데 뭐 정신 분야라고 그럴까요? 이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철학, 아젠다, 의제를 넣은 거는 이게 처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뭐 애정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제가 좀 바라는 거는 다음에 2030년 포스트 SDG 세 번째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 때 좀 더 많은 우리 한국의 아이디어들, 철학 뭐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글로벌 파트너십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GP라고 약칭해서 하는 단체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단체는 아주 가난한 나라, 개도국 이 교육 발전을 하는 데 있어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교를 만들어주고 교사를 양성하고 직업 훈련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이제 좀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에 이제 많이 매진을 하는데 GP는 크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 예산 A 국가 아주 최빈국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그 교육 예산을 좀 올리도록 권유하면서 그만큼 올리면 GP에서 1:1 매칭으로 그만큼 크게 매칭을 해주면 국가 예산을 올리는 만큼 교육 예산을 올리는 만큼 또 그게 1:1로 또 그 GP 지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의 교육 예산을 좀 더 늘려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 원조기관이 한 프로젝트만 하는 것 말고 콘소시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월드뱅크, ADB, 그다음에 USAID, 자이카, 뭐 코이카도 들어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예를 들면 GP에서 뭐 100억을 내면 다 모아가지고 한 2천억 정도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ODA 방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지금 역할이 한국 사회 GP를 널리 알려가지고 좀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제가 보건대 궁극적으로 최빈국, 개도국이 발전하는 것은 교육밖에 네.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되게 이제 우리가 많이 원조하는 게 이제 영양실조 이제 식량을 개인 그 이제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고 보건위생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걸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해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은 계속 하더라도 그 국가가 최빈국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제가 보건대 교육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모든 가난한 어린이 아동도 교육을 받고 꿈을 실현할 수 있고 하면서 그 나라가 최빈국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는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교육 분야 ODA가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교육 분야 ODA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일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신 있게 GP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크게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예.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2015년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거기에 이제 교육 분야에 두 가지 아젠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두 가지 아젠다가 들어가게 된 굉장히 물밑 작업을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유네스코에서 해주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더 감사하다는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는 또 교육 분야의 국제 원조 단체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또 교육을 또 진흥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불교의 이제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 이제 전 세계가 정치적 유엔이라고 하는 정치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정신의 어머니 같은 정신의 어떤 지도자 같은 UR, United Religion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찍 이제 원불교가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꼭 원불교의 어떤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지구적인 그 국가 단위에 묶여져 있는 어떤 한계, 민족적인 어떤 한계,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자본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변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변혁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의 벽이 무너져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교육의 대상이 됐을 때 교육도 변혁되고 어떤 다양한 팩트들도 변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담대한 어떤 구상들이 담길 때 어떤 종교적 메시지라던가 어떤 종교적 내용들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유네스코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면서 헌장에 이제 그 담은 유명한 글귀가 이제 Since was begin in the minds of men.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게 평화, 전쟁을 막는 것, 평화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해야 된다. 그 이런 걸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심인설,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 이너피스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어떤 평화, 국가 간 평화, 세계 평화까지 이어지는 그 가장 토대는 그 이너피스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장에 그렇게 이제 초안은 돼 있지만은 그동안 유네스코, 유엔에서 해온 이런 활동들은 그런 쪽 부분은 사실은 손을 안 댔죠. 왜냐하면 이너피스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전문 영역으로 제가 보건대 이제 종교의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주로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제도 교육, 포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킨더가르튼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학교가 바로 교육이고 스쿨이 에듀케이션이고 교사가 바로 교육이다. 뭐 이게 이제 네. 워낙 또 그렇게 이제 학교 못 가는 학생도 많고 교사 없는 뭐 부족한 나라도 많고 하니까 그거 기본 이제 만드느라고 그게 이제 주로 Education for All이라는 캐치플레이스로 오랫동안 네. 활동을 해온 거거든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게 이번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학교의 개념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요. 예. 교사의 개념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 거지만은 뭐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가 뭐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의 촉진자 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거고 교육은 어디 모든 데서 유비퀴터스 곳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되면서 예. 굉장히 좀 이제 평생 교육의 개념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유엔 유네스코에서 이런 교육에 관해서 다룰 때도 조금 이제 그 동안에 늘 전통적으로 했던 곳에서 새로운 그 예. 곳으로 이제 그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만약 그 평화라고 그러면 inner peace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예.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과연 그걸 구축할 수 있을지 그 동안은 거의 그런 데 대한 거는 그냥 종교나 뭐 예. 명상이나 이런 데 다 맡겼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손잡고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너 피스와 월드 피스가 서로 이어지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게 타당하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엔 유네스코가 종교와 대화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간 기업들이 요즘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그 유행어처럼 돼 있는 게 ESG라고 그래가지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지구 환경을 좀 훼손하는 지키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못 받고 노동이나 인권의 어떤 존중하지 않는 기업도 투자를 못 받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기업들이 이제 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그 애를 쓰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뭐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이제 막바로 돈과 관련되니까 이제 막 그게 관심을 받는데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SDG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와 거의 동일한 그 뿌리를 같이 두고 있고요. 또 이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하고도 같은 거니까 이제는 민간 기업, 종교, 정부, 시민 사회가 다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뭐 아까 교육도 융복합으로 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사회 공동체에 살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네. 그래서 다음번 2030년 이후에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 때는 저는 우리 종교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 참여해서 정말 그 좋은 이런 그 아젠다를 만들어야 된다. 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사님과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쓰셨어요. 보니까 세계 시민교육과 SDGs 오늘 나왔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아마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2년 9월에 이제 유엔에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서밋이 이제 열렸고 이제 변혁적인 교육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이슈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직접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 예. 내지는 그 뭐 학부모도 계실 수 예. 있는데
이런 분들께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자, 이런 큰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두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하나는 뭐 저도 뭐 이렇게 그 우주 천문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이제 거기서 뭐 정말 충격이었죠.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나타났으니까는 지구는 이 우주에서 굉장히 신도시에 가깝고요. 네. 생명이 38억 년 전에 나타났어요. 한 7, 8억 년은 생명이 없었고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룡까지 아주 고등 생물로 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공룡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나타났는데 뭐 인간의 그 시조 아주 뭐 따지고 들어가면 몇 천만 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로 가면 한 20만 년, 30만 년, 뭐 길게 잡아도 50만 년이 안 될 겁니다. 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딱 보시면요, 우주의 역사에서부터 혹은 지구의 역사부터 45억 년 전부터 본다고 그러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쉽게 이제 제가 그 바꿔서 말씀드리면 24시간으로 계산해서 23시 59분 57초 혹은 58초에 우리가 지구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한 3초 전에 이 지구에 나타나서 이 공간에 나타나가지고 워낙 지력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마 교육 덕분일 겁니다. 이렇게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산업화되고 하면서 이 지구를 어느 순간부터는 다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공기도 오염시키고 다 망가뜨리고 나무도 다 베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전 23시 59분 57초까지 존재하던 생물들을 다 멸종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이 지구에 조용히 와서 겸손하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는 생태 전환 교육, 뭐 이런 교육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아주 간단한 뭐 질문과 책인데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싸우고, 예를 들면 마사 누스바움이 미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났다 이거죠.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원수처럼 싸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그걸 읽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일본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애국심, 국가이익 가지고 이제 서로 엄청나게 이제 싸우는 거죠. 뭐 다 죽어 나갈 때까지 싸우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오늘 들으시는 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그 생각들,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트랜스포밍 에듀케이션, 변혁적인 교육이 무엇이고 그런 변혁적 교육에 담고 있는 철학,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변혁적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의미와 하지만 한계를 또 어떻게 하면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뭐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지만 이런 고민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변화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고, 또 정말 아파하는 이 지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정우탁 박사님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